안녕하세요. 태동남마 이현우입니다. 북한의 목함 지뢰에 발목을 절단당했던 피마사 김정원 하사 4개월 만에 치료를 받고 비록 의족을 했지만 당당히 서 있는 모습 국민 앞에 섰습니다. 큰 상처가 남았지만 피마사는 군인으로서 또 남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 저주, 폭력이 난무하지만 피마사 같은 청년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후면 서울 도심이 또 무법천지로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차 총궐기에는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참여하도록 독려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저조 폭력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위 내일 모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부산에서 이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평화적 복면 시위. 그러니까 우린 평화 시위를 하는데 정부가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네. 평화적 복면 시위 논리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복면 쓰는 자체 보니까 무섭던데요, 또 오히려. 평화적 복면 시위라는 말은 그야말로 형용 모순입니다. 즉 평화정의라는 말과 복면 시위라는 말은 상호 양립해서 쓰일 수가 없는 말이라는 의미죠. 지난 11월 14일 있었던 광화문 불법 폭력 집회 때 복면 착용이 문제가 됐고 체증해서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복면이 이 범법 그리고 불법 이런 것에 상징이 되어 있는 마당에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 없이 평화적 복면 시위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 볼이 더 무서워요. 예. 법치를 조롱하는 행태인데 평화라는 말이 정말 그 언어 도단인 것이죠. 예, 저 복면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진짜 복면하면 안 되겠다,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제 시위 현장에서 포착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노동법을 지금 아니 맨날 첫날이거든. 어머니 들어보세요. 노동법이 저희가요 손쉽게 해고되고 이렇게 먹고 살기 좋게 해주는데 와 지금 날리고. 저희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왔어요. 뭐가 힘들어요? 예. 우리는 지금 80년대 얼마나 피눈물 어머니 저희 행진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피눈물 나면서 일해서 살아요. 저희 주장을 들어보실 거면 말씀을 드리고요. 안 들으실 거면 가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거면 갈게요. 나이 드신 할머니의 말씀, 네. 우린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젊은 건장한 장년이 네. 우리 힘들어서 나왔어요 라고 네. 말하는 모습이 참 대조가 되는데요. 저런 인식차가 세대차입니까? 노년층이라서 단순히 노년층은 무조건 보수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 지금 정말 격정적으로 말씀하셨던 저 할머니가 살아오셨던 세대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신 분들이 바로 저런 분들, 열심히 살았다. 우리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당신들도 좀 그렇게 해다오라는 아마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우리 여건보다 당신들의 출발점은 낮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모든 세대, 어떤 직군이든 다 각자의 애로사항과 어려움, 현실이라는 건 있지만 지금 이제 저게 민주노총 주도의 시위였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에 노조가 있고 저렇게 강성노조가 대규모로 유지되는 그런 곳은 대부분 대기업, 그렇죠. 공기업 이런 예. 데입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이 외치시는 저런 이제 우리도 약자다, 우리도 어렵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공감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의 의견이 아니고 저 할머님의 저런 말씀은 아마 일반적인 국민들의 가지고 있는 저런 시위를 보는 어떤 정서의 한 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가면 중에 보니까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가면도 쓰고 있고요. 내가 한상균이다. 제2, 제3의 한상균이 되겠다. 그 공감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심상정 대표죠. 당 대표. 공당의 대표인데 정의당. 보셨습니까? 가면 이렇게 쓰시고 뽀로로 가면 쓰고. 네, 언론에 나온 것을 예. 제가 보았습니다. 뽀로로라고 하면은 지금 보니까 좀 무서워요. 오히려 저는. 예. 지금 그 대한민국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 자리에 뽀로로가 불려나갔다는 현실이 참 참담한데요. 저런 식으로 그야말로 공당의 대표가 지금 현 사태, 일단 불법 폭력지 피해의 그 현장 다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 내야 될 분들이 저런 식으로 뭐랄까요, 사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저런 행동을 하신다는 것이 본인들은 아마 얼마나 우리가 위트 있냐, 이게 진보의 힘이다, 이런 재기발랄함, 이렇게 아마 크게 만족하셨을지 몰라요. 저 가면 쓰면서, 기획하면서. 그러나 저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국민들이 저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도가 올라서 있습니다. 저것은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명명백백히 법으로 해결할 건 법으로, 대화로 해결할 건 대화로 해야 되는 것인데 저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정말 치기 섞인 방식의 어떤 그 항의 이런 것들은 보기가 참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얼굴이 좀 무섭고요. 뽀로로 이렇게 쓰고 계시니까 좀 더 참 황당한데. 청소년 학생 얘기하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번 내일 모레 총궐기에 민주노총 또는 그 관계자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모집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반대에 너희 중고등학생들도 총궐기해라. 학생 동원하는 건 좀 과하네요. 예. 이게 전형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는 저들의 방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 미성년인 학생,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불문율인데 예. 그런 학생들을 이런 그 아주 본인들의 주장을 위한 정치의 현장, 집회의 현장으로 불러낸다라는 거, 뭐 어떠냐, 이 사람들도 국민 아니냐, 이들도 자신의 주장을 말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바로 이런 식의 논리라는 것이 그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주입하고자 했던 민중교육의 실체인 것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뭐 제 생각입니다만 학생들이 나 공부하기 싫어, 이 공부 안 할래 할 수는 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기성세대가 좋은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국정교과서 반대면 학생들이 스스로 교과서를 고르겠다? 거기에 세월호 진상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들이랑 또래 아이들이 사고로 죽었는데 그 사고가 나라 때문이고 그 나라가 지금 니들한테 나쁜 걸 가르치려고 한다? 뭐 이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얼마나 감수성도 여리고 그럴 때입니까? 누가 세월호에서 희생된 그 학생들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법은 법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제도인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있지도 않은 지금 문제를 다른 데서 찾겠다라고 지금 계속 예. 주장만 하고 있고 그 주장 속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는 것이 학생 인권조례라든지 예. 학생들에게 자 너희들의 권리를 부르짖어라. 너희도 당당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권리가 있긴 있죠. 예. 그렇죠. 그렇죠. 이 권리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있는 권리는 올바른 교육,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예. 그리고 미성년의 단계에서 보호받을 권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런데 동원될 그런 동원되는 것은 이 학생들의 권리를 오히려 박탈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점을 모르고 지금 갈 때까지 가보자는 브레이크를 아마 상실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실을 했다. 사실 뭐 이번에 민노총 총궐기에서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또 전교조 출신이십니다. 선생님. 네. 현직 선생님. 네.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 전교조에 영향을 미치고 그또 민노총에 와서 일하고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또 그와 친분이 있는 이런 그 그룹 안에서 학생들을 집회 현장에 나오도록 독려를 하고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가?
매우 위험하죠. 지금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지금 본인들이 왜 동력을 잃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시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시위의 중심에는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노총 명백히 불법을 저지르고 지금 도피해 있는 한상균을 구명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사무총장이라는 현직 여교사 그분입니다. 불법의 조력자가 심지어 머리까지 삭발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강경한 투쟁을 보여주는데 이분이 현직 초등학교 교사라고 제가 알고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어린 아이들도 얼핏 없이 얼핏 뉴스를 볼 겁니다. 영상도 보고 인터넷에 있는 화면 같은 것들도 보겠죠. 자신의 선생님, 교단에서 자신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저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학생들이 받을 충격이 굉장히 우려되고요. 예. 저분이 저런 행동을 하시려면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교직이라도 벗어버리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을 짓는 구호 같은 것들이 너무나 또 이렇게 공격적이고 저주, 뭐 정권에 대한 뭐 이런 너무 그렇죠. 강한. 본인의 교직, 교단부터 내려서시고 저런 행동을 하시는 게 순서에 맞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젊은 층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에 젊은 층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네. 씁니다. 거의 뭐 뜻도 모르고 쓰기도 하고 뜻을 알고 쓰기도 하고 헬. 우리나라가 지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옥 한국?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옥입니까? 그 얘기가 지난 이제 역사 교과서 올바른 역사 교육이 왜 필요한가 해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의 하나인데 예. 아마 그 헬조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특권층, 소수만 잘 사는 나라다. 그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즉 예.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산도 있고 가진 게 많아야 나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 일반인, 흑수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흑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해도 안 되는 나라다라는 어떤 자기 패배감과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 아니다라는 어떤 멸시 이런 게 이제 헬조선인데 예.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가 이제 제도가 구축이 되면서 옛날처럼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구조가 어려워지긴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개천의 용들이 지금도 탄생하고 있다는 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벤처기업가들이 탄생을 하고 물론 더 많이 나와야죠. 그렇죠. 예. 기업가가 탄생을 합니까? 그리고 중소기업도 자꾸 대기업으로 커나가야 되거든요. 한국 사회는 닫힌 사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헬조선을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젊은 층에게 학생들에게 헬조선을 외치라고 조장하시는 이 기성세대가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진짜 헬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북한이 바로 그렇네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헬, 지옥입니다. 그런 데를 눈앞에서 목격하면서도 엄연히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서 승리한 그런 그 증거 이런 것들 자유를 택했기 때문에 승리한 증거를 보면서도 해를 외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봐야죠. 아, 전 머리 위에 저 지옥이 있다고 그래서 뭐 죽으면 간다고 생각했더니 그렇죠. 북한 네. 우리가 이고 살고 있는 북한이 지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분들은 대체로 외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헬조선이라고 지옥 한국이라고 사실을 왜곡해서 자학하도록 만드는 배경에는 그런 분들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을 세월호의 가해자로 만드는 저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또 우리 스스로를 우리 국가 자체를 대통령이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인다는 식의 생각 갖게 만드는 헬조선이라고 자학하게 만드는 게 저런 왜곡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세월호 특조위 만들고 저기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본인들이 뭐 진보 이런 데 속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죠. 자, 그런데 저분들이 저 가해자의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다는 거는 저는 저분들이 제왕이 통치하는 시대 혹은 어떤 그 군주가 통치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아직도 망상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사극을 보면 나라에 무슨 큰 우환이 있거나 이럴 때마다 짐이 부덕한 탓이다라고 하고 그렇죠. 예. 신하들은 엎드려서 망극하다고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그 부덕하다라는 것은 도의적 책임
내가 정말 나의 치세가 평탄한 운이 따라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자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지금 이 민주주의 국가에 엄연한 대통령 중심제라고 우리가 하더라도 전부 상권 분립이 되어 있고 그런 시대에 저런 사고,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가해자가 대통령이다라고 저렇게 명시를 한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네. 정말 저거 보시는 많은 국민들은 저게 뭐 분노, 분개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소하셨을 그런 사안입니다. 실수할 상황인데 사실은 뭐 지난 14일 시위 주도했던 민노총 지금 숨어 있죠. 한상규 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살려달라는 국민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국민들을 수장시킨 정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좀 물어봤는데 그 시위 집회 주도하는 민노총, 예를 들어서 한상규 위원장 같은 분이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애들을 빠뜨려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막 선전선동하고 과장하고 거짓말을 해야 자기들의 동력이 세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뭐 그분의 머릿속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정권의 탓, 정부의 탓, 그리고 대한민국의 탓 이렇게 돌리는 것이 거의 습관화되신 분들입니다. 습관화됐다. 그런데 사실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국가와 자신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민 대 시민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불법 폭력 집회 이야기하면서 본인들 가면 쓰고 평화적 시위하겠다라고 지금 예. 12월 5일 시위는 평화적 복면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국가에게 우리 노터치 관여하지 말아라 우리 시위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 크게 착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본인들의 문제는 국가와 자신들 저 시위 세력들의 문제가 아니고 시위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과 자신의 문제입니다. 예. 그걸 지금 착각하시고 국가를 어떤 본인들이 압박을 해서 일종의 굴복을 시켜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설득하고 동력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분들 이미 폭력을 그렇게 해놓고 또 하겠다고 하는 저 행위 그리고 폭력의 수단이 되었고 자기를 감추는 은폐하는 수단이 되었던 복면을 버젓이 쓰고 지금 복면이 쟁점입니까? 폭력과 불법이 쟁점입니까? 예. 그런데 전혀 쟁점을 다른 데로 비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거를 다 지켜보는 눈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 될 분들 중에 한 분은 어찌 보면 저분들에게 좀 더 가까운 여당보다는 야당 정치인들도 국가적인 대한민국 전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심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좀 다른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운동권 출신 분들이 이제 도덕적 우월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끗하다. 근데 실제로 봐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던 신기남 의원, 예, 노영민 의원, 사무실에 책도 팔고 사과는 했지만 딸, 아들 이런 상황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특권 반칙이 없는 사회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다른 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운동권에 계신 분들이 도덕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전제를 이제 사회자께서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거의 운동권 그리고 현재도 운동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빠지기 쉬운 패착은 무엇이냐?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의 불법 정도, 수단이 뭐 다른 꼼수를 부리는 것 정도는 그거 뭐 양해 가능하지 않은가? 라는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분들이 별로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게 저런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안 하는 행동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운동권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생각. 야, 수단이 뭐 중요해. 우린 목적이 정당해. 우리 민주화했잖아. 우리가 당신들을 대변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처럼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일종의 부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자신들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하는 거 뭐 눈 감아줘야지. 오히려 이렇게 사고하는 거거든요. 예. 저분들 그래서 우리가 운동권 야 저런 사람들이 그럼 운동을 했단 말이야. 혹은 야 저런 식으로 운동을 하나 하는 것들을 지금 저분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구태죠. 그래서 구태다. 우리가 예. 보통 뭐 보수다 수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보라는 세력이 가지고 있는 저런 구태 이런 것들이야말로 가장 퇴행적인 그런 모습인 예. 것이죠. 근데 사실 바꾸자고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저 말로 잘 논란이 됐었죠. 과연 대한민국이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나라인가? 그 논란은 뭐 옆에 따로 두고요.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했던 분, 그 정권, 그들과 같이 운동했던 분들이 지금 반칙하고 특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쁜 시어머니 밑에 있으면 본인도 나쁜 시어머니 되고 그러니까 왜 그러죠? 예. 그래서 이 도덕적 불감증이 굉장히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직에 가시는 분들이 나는 공직에 감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제약과 그리고 더 많은 나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오히려 공직에 갈 때 야 이제는 내 세상이 열렸다. 내가 그동안 미진했던 거 미흡했던 거 못 예. 가져봤던 거 내가 다 가져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아마 작정들을 하시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내 옛날에 고생했으니까 다 그렇지, 들어가줘야 옛날에 되겠다. 예. 고생했으니까 나 민주화 운동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정도쯤은 좀 누려도 되잖아. 이런 인식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실망스러운 그런 행태를 보여주셨는데 글쎄요 저런 이제 그 슬로건 뭐 보수는 부패하고 진보는 그래도 좀 깨끗하지 않아? 라고 했던 우리의 그런 그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들이 아마 뒤바뀌는 큰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스스로 이제 남들은 보수라고 하고 저는 삼총장 리버럴 자유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보 쪽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보에서 좀 리더가 될 만한 분 이분 정도의 진보면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아, 제가 왜 안타깝네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진보 쪽에 그러니까 소위 좌파라고 하는 쪽에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그런 분들이 지금 좌파가 가고 있는 길을 이렇게 좌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본인이 더 애정을 갖고 좌파 내에 숨어 있는 이제 그 북한 편향 세력을 걸러내는데 앞장을 서고 저 심상정 대표 아까 우리 뽀로로 가면 쓴 것도 화면을 보았는데 그런 거 쓰는 행동을 어떻게든 막았을 겁니다. 왜? 국민들에게 정치라는 것은 그저 그런 한낱 그 우스갯거리 이런 게 아니라 진지한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고 선택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선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오갔을 것이고 저런 행동을 아마 막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저런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진보 내에 그런 세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런 세력들이 설당을 잃을 만큼 저런 류의 사람들이 득세했다는 것입니다. 득세했다. 거기에 진보 좌파의 현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이제 보수 쪽에도 보수하면 또 과거에 이제 책임지고 봉사하고 이런 역할들이 강조가 되는데 이 땅의 보수가 그 보수의 책임 이런 부분을 다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책임이라는 것, 우리가 국민이라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국민이 짊어져야 될 책임이라는 거에 저는 으뜸이 내 자신과 나의 가정을 스스로 부양하고 건사하고 그리고 정당하게 세금 내고 이런 것이야말로 저는 책임의 어떤 그 가장 큰 형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게 나 좀 책임져라.
사회에게 너 사회 탓이다, 내 탓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는 것에 책임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회에서 잘 살고 또 좋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일단 제1번은 본인이 많이 노력을 했지만 사회의 여러 여건들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부도 하시고 봉사도 하는 거죠. 우리 뭐 연말도 되고 있습니다만 예. 이때 뭐 많이 뭐 기부도 하고 봉사도 이루어집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돼야 되고 예.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이 저는 기업더러 해라. 사회 공헌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어떤 압박해서 끌어내는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가 정말 개인 차원으로 또 기업의 총수 뭐 이런 분들도 개인 차원으로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사회, 적더라도 사회에 어떤 그 몫을 다할 수 있는 사회, 그렇게 되는 방향이 참 바람직하겠다. 이런 삼장 말씀 중에 그 말씀 받았습니다. 내 가족 근사하고 정당하게 세금 내고 그게 책임이다. 좀 우울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밝은 얘기를 하나 하면 김하사, 네. 김정은 하사 아시죠? 네. 그 북한의 목함 지뢰 때문에 발목을 잃었던 예. 하사가 오늘 건강하게 4개월 만에 나와서 훌쩍 뛰었습니다. 훌쩍. 네. 참 한번 보실까요? 예. 야 움직이고요. 예. 참 지금 보고 우신 분들도 많으세요. 예. 인상도 너무 선하게 네. 보이죠. 예. 아유. 비록 지금 이제 다리에 의족을 했습니다. 의족을 했지만, 야, 참, 저런 분들 때문에 좀 우리가 사회를 좀 건강하게 기대를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 하사가 퇴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다 함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퇴원을 해서 걸어 나가는데, 정말 이제 여기서의 2개월 동안의 그 시간들은 정말 값졌고, 제가 비록 수색대대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제 능력을 다른 데로 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 군에 계속 복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면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몸에 아픈 상처가 남았는데 남을 돕는 일에 내가 앞으로 살고 싶다. 너무 고맙다. 어찌 보면 우리 시대 저런 분들이 영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병원에 있으면서 예. 지금 정말 그 북의 도발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마 국민들이 보인 관심과 애정, 예. 성원에 아마 그 젊은 시절에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자산을 저분은 얻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늠름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참 저런 모습이 아까 헬조선도 얘기하셨는데 예. 우리가 좀 젊은 청춘들이 저런 모습을 통해서 좀 울림을 받았기를 예. 기대합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뭐 방문하셔서 이렇게 뭐 위로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천안함 희생자라든가 또 이름 없이 전방에 근무하다가 지뢰에 발목이 잘리고 그런 분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것 같고요.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또 내가 북한 때문에 다리가 잘렸는데 그 북한을 편드는 사람을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고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분들을 좀 위로하려면 또 평가를 하려면 단순히 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북한에 의해서 아들을 잃고 뭐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 뭐 금강산 갔다가 멀쩡한 가정주부가 총을 맞아서 돌아가시질 않나 그런 일들도 있고 저렇게 이제 다리 부상을 심각하게 당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세상은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국가인 것처럼 대화의 상대인 것처럼 지원을 해줘야 되는 대상처럼 예. 이렇게 할 때 이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느끼는 배신감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나는 도대체 예. 무엇을 위해서 군복무를 했는가 이런 아마 회의감이 들 것인데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정말 사고도 하고 예.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가져가야 되겠지만 명백히 북한이 자행한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보상의 문제 이런 예. 거 뭐 천안함 보상과 지금의 보상 수준은 또 어떤가 뭐 이런 얘기. 근데 저는 이분들의 보상 수준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이전의 그 전사자나 부상자에 대한 보상과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예.
예를 들면 용산에 그 용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그리고 또 가까이는 세월호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보상하는 것과 바로 저런 군인들, 예. 전사자, 또 경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비교 대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생각을 희생자들의 합니다. 유가족에게 보상을 하지 말자는구나,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건 그래도 아니고. 이만큼 주되 그럼 이분들도 그 못지않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보상이나 이런 것도 어떤 원칙과 체계보다는 당시의 여론이나 특조위 같이 이런 데 휩쓸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조위 그리고 세월호 때 나온 보상 금액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금액의 다과를 논할 때에는 당장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데 대해서 휘쓸려가는 원칙 없음을 탈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칙이 더 다져지면 헬조선 이런 얘기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정리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해서 바쁘다. 총선까지 갈 길이 바쁘다. 어떻게 보면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내부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예, 여상원 변호사와 헷갈리네요 오늘. 여상원 변호사님 그리고 박상훈 공감미디어 소장, 예,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채널의 이남희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상대로죠? 네, 뭐 예상대로인데 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동일하시 안철수 의원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넘어갔는데 이제 뭐 어떤 결론이 있을 것인지가 이제 또 주목이 되는 장면인데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이미 이제 한 아파트 살지만 각방 쓴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남은 이제 수수는 결국 이혼 도장을 찍느냐, 네. 아니면 이런 형태로 이제 그냥 봉합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것인가인데 어떤 경우든 화학적 결합은 물 건너갔다. 그렇게 본다면 야권이 4월 총선을 치르기에 대단히 어려운 지경 속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참 보면서 문재인 대표 오늘 좀 뭔가 좀 획기적인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대표직이 연연하지 않겠다. 국민과 당원이 원하면 그 길을 가겠다. 늘 해오셨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로서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4.19 재보선 참패했을 때 이미 무슨 거치가 있었을 건데, 표명이 있을 건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대표랑 나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뭐 어떤 이런 말로 해가면서 자기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수십 번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거 했을 때 갑자기 문재인 대표는 스탠스를 바꾼다는 게 지금까지 스탠스는 그건 뭐였냐? 그 당신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했고, 그 다음 안철수 전 대표로서도 이번에 사실 승부수를 던진 거죠. 광주 내려서 강철수란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광철수. 강철수. 예, 이때까지 그래서 또 안 전 대표가 대권만 노리지 않는 사람 같으면 이번에 또다시 무슨 타협해가지고 주저앉을 수 있는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아직도 대권의 꿈을 안 버린 분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죠. 또다시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이런 말을 할 때 물러선다면은 안철수 전 대표는 모든 브랜드를 다 상실시키는 자기 브랜드를 하나도 지금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권을 도전한다? 이건 안철수 전 대표는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로서 이번에 결단을 안 내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곧 우수수 탈당을 하겠네요. 탈당할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많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오늘 나온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만 보면 혁신을 위한 단합, 혁신 위의 단합.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또 같이 되풀이한 거고요. 혁신하겠다는 얘기 구체적 내용이 뭐냐. 그리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로 새로 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본질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안철수 의원의 결단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상식적으로는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다든가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이대로 계속 지루한 드라마가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일단은 예, 네, 문재인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조금 다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는 해법이 아니다. 전당대회를 한다면 다른 세력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만 필요하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 단합을 하기 위해서 하자는 건데 결국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은 분열한다는 얘기다 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을, 그러니까 주장을 비판을 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중에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 예, 뭐 지분 요구한다. 아니요. 또 철수하나? 또 라는 말을 예.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국 그러면은 탈당을 하고 다시 야권 세력을 결집시키는 게 철수를 안 하는 건지, 문재인 대표의 안을 그대로 받아도 철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당을 또 나간다고 해도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좀 더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저래 다 철수네요. 이러면 철수니까 어떻게 철수가 되는 것 같은데, 뭐 그 얘기 하나만 더 해보면요. 이런 얘기 늘 했던 얘기인데요. 인적 혁신,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 최근에 보이는 행보들이 또 지난 4월 이후에 보였던 7개월간의 문재인 대표의 행보가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 인적 혁신 이 분야에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든든한 안보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보수나 뭐 새누리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뭐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민생 경제 문제 관련해서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정당으로서의 가치정당으로서의 비전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원론만 있고 구체적인 강론은 빠져버린 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 나옵니다. 예, 이제 뭐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 하시면 대충 무슨 말씀하실지 네. 다들 이제 예상을 하시고 심지어는 뭐 순서까지 다 예상을 하시는 정도가 돼버렸는데 문재인 대표가 요즘에 측근 과거에 좀 친했던 분들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신기남 의원 아들 로스쿨 네. 졸업에 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딸도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랬네요. 어제 바로 예. 이제 그 사실을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 가지 의혹을 더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신기남 의원의 아들의 경우 이제 아들의 어떤 그 커트라인 점수를 올려달라. 경희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죠. 신기남 의원의 딸도 인하대 로스쿨을 다녔는데 졸업시험을 2번 떨어졌다가 3번째 겨우겨우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신기남 의원의 압력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으니 그 입학시험부터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이렇게 예.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딸 성적도 공개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신원의 딸과 관련하여서도 법조계를 중심으로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딸이 재학한 인하대 로스쿨에 정보 공개 청구를 제기하여 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본인이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아들이 딸까지 이제 뭐 그 애들이 공부를 좀 잘했다는 게 드러나네요. 아버지 공부를 안 하고서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좀 안 좋은 경기에 이르렀는데. 예. 근데 고시생들 저렇게 하는 것도 저는 막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예. 고시생들로서는 이 지금 노스쿨 제도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좀 해가지고 예. 좀 폄하시켜가지고 사실을 계속 존치시키는 게 고시생들의 지금 목적이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신기남 의원의 아들, 딸이 지금 연루되는 바람에 예.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정치는 별개로 치고 어찌됐건 뭐 아들 어찌됐건 현직 국회의원이 대학 찾아가면 그 자체로 뭐 압력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거야. 뭐 이렇게 실제로 뭐 객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아들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사선 의원이 아들 이것도 뭐 졸업시험 문제 가지고 뭐 얘기를 했다라면 그 자체가 이제 압력인 것이고 아까 그 교시생들은 거꾸로 시위할 게 아니고 신기남 의원한테 좀 감사표를 하나 전달할 필요가 신기남 의원이 왜 감사표를 줍니까? 왜냐면 오늘 법무부에서 로스쿨 그 고시 4년 정도 사법고시, 연장을 예. 했는데 꼭 그것 때문인 건 알겠지만 좀 좀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저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오는 게 이제 사법시험을 4년간 일단 일시적으로 더 존치한다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결국 이 결정의 결정적인 어떤 1등 공신이 신기남 의원이 아니냐 이런 우스개가 오늘 계속 돌았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뭐 고시생 모임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따님 문제 관련해서 2번 떨어지고 졸업 시험입니다. 이건 변호사 시험이 아니고요. 로스쿨 시험 3번째도 낙제점인데
자, 그런데 이 전체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성적을 높여서 합격을 시켰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게 아무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근데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신기남 의원이 설명을 해야 될 정치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또 하나, 로스쿨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적는 난이 있다라고 이제 물론 이건 이제 고시생들 모임에서 제기한 의혹인데 예. 만약 여기 아버지 직업을 썼다면은 이 신기남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아버지의 그 직업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자기소개서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저희 법인에 있는 노스쿨 졸업생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 노스쿨 입학할 때 무슨 노스쿨 입학 자격시험 치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일부 로스쿨에서 유력자의 자제를 합격시켜 준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확인된 말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름 가려놓고 채점해가지고 그렇죠. 점수로 그냥 하니까 이게 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노스쿨은 면접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게 상당히 불합격한 그 학생들의 어떤 원성을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 그러니까 특히 신기남 의원의 딸 같은 경우 2번 시험 떨어질 정도면 어떻게 합격했겠냐. 지금 고시생들이 정보 공개 청구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실력이길래 2번에 떨어진 사람이 합격은 했느냐, 노스쿨에.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투명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하나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분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못 구해서 겨울에 있었다. 자기가 얘기했으면 어디 취직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안 했다. 저는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 오히려. 뭐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제 저는 뭐 정치평론하는 사람이니까 이 문제, 신기남 의원이나 노영민 의원 문제인데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뭐 법리적으로 고소가 돼서 재판돼서 유무죄 이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당대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원인은 현 지도 체제가 내년 총선을 치를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와중에 문재인 대표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볼썽사나운 일이 터졌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터졌죠. 여기서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분들을 예를 출당 조치를 한다든지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20% 컷오프 제에 대해서 호남 의원들이 뭐 대상이 된다 했을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원성이 자자하고 우리 쾌도남아에서도 몇 날 며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의 액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향후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이른바 현역 의원을 컷오프했을 때 이분들은 다 살아나고 호남의 다선 중진 의원들이 날아갔다. 국민으로 봤을 때 이게 객관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 논쟁 탈당이냐 아니냐의 논란보다는 신기남 의원의 두 자녀분의 이런 문제들이 젊은 청표, 야권의 핵심 지지층은 청년층들 아닙니까? 정말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리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 그러니까 이런 당내의 자기들끼리 온정주의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 또는 이제 과거에 굉장히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똑바른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자녀 문제에서는 조금 상식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노영민 의원이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자기 아들 채용했다는 얘기 나오니까. 2010년도에 당시에 이제 홍재영 국회 부의장실의 20대 아들이 바로 4급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논란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인재인데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일했던 건데 미국 명문대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일하기에 격이 떨어지는 자리인데 무슨 특혜 채용이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 또 거기에 4급짜리면요. 행정고시 합격하고도 거의 10년씩 있어야 되는 10년 더 걸리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간 게 우리 아들이 가기에는 격이 떨어진다. 이런 국회 4급이 그냥 4급이 아니고 최고 호봉을 받습니다. 만호봉. 그러면 그 서기관 중에서 또 최고 호봉이니까 10년 정도 갖고 안 되죠. 행정고시 가지고. 두 번째는 시카고대 경제학과가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아들이 시카고대 경제학과를 다니는데 부의장실에 4급 근무하기에 격이 떨어진다. 저게 물론 부모 입장에서 저럴 수 있고 아들이 자랑스러울 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저 부분에 대해서 저 멘트를 보고 20대 청년들이 가져야 될 분노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재인 대표가 답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문제가 노영민 의원은 그 말 하려고 그랬겠죠. 특혜 채용에 대해서 내가 무슨 특혜 채용을 부탁했겠냐 이런 자리에 그 말 하려다 보니까 너무 나간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그 박 소장 말씀대로 이제 행정고시 뭐 이런 고시 5급 사무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목을 맨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4급으로 들어오는데 진짜 시카고 경제학과가 얼마나 뭐 좋은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예. 이걸 갖다가 격이 떨어진다? 근데 새정치연합이 어떤 정당입니까? 어떤 국민의 평등, 그다음 뭐 기회의 균등 이런 걸 주장하는 그 정당 아닙니까? 예. 이런 정당의 의원이 어떤 직업에 대해서 물론 아주 낮은 직업이라면 또 뭐 그 말 그래도 안 되겠지만 국회 4급을 진짜 못 가서 진짜 안달인 사람이 많은데 격이 떨어진다? 이 말 함으로써 어떤 자기 아들이 훌륭하다는 걸 내세우기 한 건 아닌데 너무 말을 실수한 거 아니냐. 이런 격 떨어진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주변에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정치연합 요즘 보좌관들 보면요. 박사 출신들 수두룩하고요. 변호사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그런 분들도 5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 자체가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더 실망스럽다는 거고요. 도덕적 가치를 가장 우선시했던 정치 세력 아닙니까? 이번에 나온 것도 뭐 시직 강매 논란이니까 피감 기관에다 강매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건데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노영민 의원이 얘기했었죠. 이게 논란 초기에 했던 내용인데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는 사과를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과는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은 물론 뭐 새누리당에서 이런 문제 나왔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책임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 이제 윤동주 서시에 나오는 얘기인데 시집도 내셨으니까 그게 맞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번 주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위, 경찰이 시위하겠다는 척하고 우리 폭력하지 말자, 각서 쓰자, 노를 했네요. 네. 아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민주노총 측에서 맨 처음에 시위를 하겠다, 집회 허가해 주십시오 했을 때 거절을 했고 또 다른 이름의 사회시민연대회의 490개 시민단체가 같이 해서 집회를 다시 5일날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경찰 측에서 결국은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러면은 우리가 평화적인 시위를 하겠다라는 MOU 어떤 각서 같은 걸 써달라 이렇게 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결국은 그러면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경찰이 또 허가하지 않는 이유를 밝힌 것도 좀 들여다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것이요. 결국 이들이 민주노총 그 민중총궐기 측의 어떤 차명 집회로 보인다. 뭐 은행에 차명 계좌 하듯이 이 원 소유주는 민노총인데 시민연대라는 이상한 이 차명을 이름 썼다? 그러니까 490개 단체 중에 민노총은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 집회 신고한 시간 그리고 길, 도로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게 일치한다. 이런 거. 차명 집회라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요. 어떤 회사가 빚을 엄청나게 지잖아요. 회사는 껍데기뿐일 때 그 기업주가 오너가 그 다 빼내가지고 유령 회사를 차립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이름으로 또다시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만 빌려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뭐 법인격 행회와 뭐 유령 회사 그러는데 이번에 이 지금 민노총이 꼭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명 집회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결정적으로 14일, 그러니까 지난번 11월 14일 집회 연장선이라고 판단한 거는 이번 집회 신청을 하면서 질서 유지인을 100명 이상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 질서 유지인 100명 이상이 얼마 전에 거부당한 백남기 대책위원회 명단하고 거의 같다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 뭐 불법 폭력이 명백하게 예견된다라고 경찰이 본 거는 뭐 상당한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봐야 돼요. 어제 여의도에서 민노총 투쟁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있었던 결의대회입니다. 이 결의대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총궐기뿐만 아니라 총파업하겠다고 했고요. 현장 정치, 거리 정치, 노동자의 현장 정치, 노동자의 거리 정치로 노동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정권을 끝장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하면서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이런 구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총파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이제 안으로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처음에 이제 한국노총의 단일 전국 노총이었을 때 굉장히 좀 진보적이었을 때 박수를 받은 측면이 있는데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기업 노조, 금속노조가 14만 명입니다. 전교조 7만 명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한 7만 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노조도 한 10여만 명 들어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네요. 핵심이 뭐냐면 대기업, 공무원 노조, 전교조, 공공기관 노조 이미 마이너리티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다음 부러워하는. 지금 위원장은 한상균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노조 출신 아닙니까? 그 당시 쌍용자동차가 하루에 뭐 차가 100대도 안 팔리는 예. 그런 정도인데 지금 쌍용자동차가 굉장히 급속도로 정상화되고 있고 예. 그 당시 퇴직당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쌍용자동차 노조 민주노총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렇게 현장 정치에서 거리 정치로 노동자가 정치하자. 이 노동자들의 핵심이 뭐냐? 대기업, 공무원, 교사, 정부 산하기관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2천만 노동자를 대변하겠다. 이미 그야말로 그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본의 그 과정, 일본의 급진 노조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간. 일본의 급진 노조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거의 뭐 와해가 된 상태에서 됐다. 정치 투쟁보다는 이제 생계 투쟁하는 것이고. 예. 노동자도 정치할 수 있죠, 물론. 정치할 수 있는데 이들의 지금 노동자가 정치하자 이 말은죠. 솔직히 표현하면은 노동자가 어떤 집권 그러니까 그 정권을 잡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그 혁명하고 똑같은 거죠. 그 말을 예. 갖다가 프롤레타리아 말을 쓰면 우리 국민들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가 정치하자 이 말로 바꿨는데요. 결국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노동자가 정치하자. 저번에 무슨 고등학생이 뭐 프롤레타리아 혁명인가 뭐 그 플랜카드 그래 했는데 이거는요. 지금 현 질서를 무력으로 뒤엎자는 뜻이거든요. 예. 노동자가 정치하자 이 말은. 노동자가 그중에서 노동자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 나와서 정치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다만은 노동자가 정치하자고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 지금 현상을 갖다가 변경하자는 겁니다. 예. 두 마디만 첨언을 하자면요. 예. 아까 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노총이 얼마나 한국의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느냐. 67만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2천만 노동자들이 있죠. 3%가 되진 않습니다. 97%는 몽고하니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 자영업자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소리를 민노총이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고요. 일종의 기득권 노조라고 비판받고 있는 거를 좀 본인들이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아마 거죠. 알고 말씀을 있- 드리면 아까 그 저 예상원 변호사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정의당 그 전당대회에서 젊은 후보가 나왔습니다. 돌풍을 일으켰는데 20, 30대의 주장은 뭔가 노조 밖의 노동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노조라는 것이 비정규직 뭐 등등 젊은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거꾸로 얘기하면 기득권 노조인 것이고 실제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조직이 더 이상 아니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노조 탈퇴율이 상위 노조 탈퇴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극단적 정치 투쟁에 대해서 넌들머리를 내는 것이죠 지금. 예.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저런 얘기들로서 국민들이 마음으로 멀어진다면 민주노총의 존립 기반은 광화문이 저는 극단적으로 민주노총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이번에 토요일 날 상경을 할 거 아닙니까?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버스에 강목, 쇠파이프, 뭐 바루 이런 걸 갖고 오면 경찰이 막겠다?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역 고속도로를 갖다가 막아서 검사를 합니까? 고속도로까지 톨게이트에서? 막는 거. 예, 그렇죠. 톨게이트나 아니면은 보통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 집결하는 장소가 있죠. 그 장소에 이렇게 버스에 탈 때 아니면 혹시 톨게이트에 가서 그런 예. 쇠파이프, 강목 이런 것들이 없는지 미리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원천적으로 폭력 시위를 막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입장은 단호한데요. 늘 듣던 얘기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강경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말대로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은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집회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예, 저 말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보다 더 저희에게 울림이 있는 목소리는 검찰총장님 말씀보다는 아이를 둔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소화기로 눈을 맞아서 얼굴을 가리고 나가는 모습도 보았고 쇠파이프로 다리를 공격을 당해서 절뚝거리면서 나가는 모습도 보았고 또 농민이 던진 진흙에 안경이 덮여져서 눈과 코 사이가 찢어져서 저희가 치료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119에 실려가는 장격을 했습니다. 예, 이런 말씀들 나오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이번에 시위에 나서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희경한테 이 불법 시위대가, 이 폭력 시위대가 불법적으로 폭력 시위를 하지 않는지 또 전희경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지
감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오죽했으면은 거리로 나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전 의원들이 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쇠파이프로 때린 다음에 때린 부위에다가 물총을 쏘는데 2008년 촛불 시위 때도 광우병 시위 당시에 물총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액체를 식초, 신나 같은 거 넣어서 경찰들한테 뿌려댔는데 이번 지난 11월 14일 시위에도 캡사이신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쇠파이프로 때린 그 위에다가 뿌리면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다. 이게 당시 전희경들이 하는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집회 시위 자유 계속 주장하는데요. 폭력으로 변하는 순간 그건 집회 시위가 아니고요. 그냥 폭력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 민노총이라든가 여기서는 자기들 폭력에 대해서 정부가 왜 진압하느냐 이 말이거든. 결국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그건 폭력에 진압을 해야지 놔둡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을 갖다 교묘하게 돌려서 시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서 폭력으로 행할 때는 이건 집회 시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범죄 집단이 되는 거죠. 폭력을 하기 전까지는 집회 시위가 맞죠. 맞는데 폭력을 행위를 하면 폭력 시위가 아니라 폭력 행위다. 법이 보호하는 범위를 벗어나니까요. 저는 여전히 걱정이 되는 것이 민노총 어제 복면 시위 보셨습니까? 네, 부산에서 복면 시위를 봤는데 그 복면 시위 때 나왔던 얘기들 들어보면 저희가 이번 주말 시위를 평화적 시위로 예상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만드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부산 민노총 부산 본부 시위 모습 거기서 나왔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역대 정권 중 박근혜 정권이 가장 반명의 정권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상현 위원장 동지라 생각하고 모두 감옥 갈 각오로 끝까지 투쟁합시다.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12월을 넘어 1월, 2월, 3월, 4월 박근혜 정권 끝장낸 그때까지 끝까지 투쟁합시다. 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에 국민 다수가 공감 당연히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공감 안 하시는 것은 다행인데 저는 구호를 민노총 또 시위 참가자들이 하고 이 서울시 광화문에 집회를 했을 때 토요일 날 정말 평화적으로 시위가 끝날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집회 시위 자유가 보장돼 있고 복면 선거 보장됩니다. 폭력 쇠파이프만 들지 않으면. 근데 이제 이 민주노총 부산 이제 대회였는데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자. 저게 과연 어느 노동자와 어느 국민들이 공감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노동법 문제에서 반대를 한다. 노동정책이 어떻다의 문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방금 그 민주노총 부산 지부에 있는 저분의 연설을 들어보면 저는 극단적인 무슨 야당도 하지 않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 아닙니까? 노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갸우뚱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지금 국민들과 민주노총이 점점 유리돼가는 하나의 장면, 상징적 장면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한상현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을 마비시키겠다. 노조가 시위를 하는데 왜 서울을 마비시킵니까? 그러니까 진짜 국민의 일반적 정서와 너무 괴리돼가는 한편으로는 한국 노동운동, 그러니까 급진적 노동운동의 종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이번에도 11월 26일 날 전면전으로 박근혜 정권, 이 자본가 정권은 끝장나자 이런 표현까지는 등장을 하던데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느냐? 경찰이 얘기한 게 MOU 아닙니까? 평화적인 집회를 하기 위한 일종의 합의를 하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걸 거부하면서 민노총 측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MOU 요구 자체가 이거 자체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예 이 평화적인 집회를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MOU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음번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MOU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바로 시민사회단체 연대 회의에서도 오늘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서 밝힌 것은 이렇습니다. 마음이야 평화적 시위한다는 그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뭔가 우리가 준법 시위를 하겠다라는 MOU 각서를 써주는 게 되면은 어떤 전례를 남기게 되는 거다.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그 집회에 대해서 지금 평안히
아니면 폭력으로 갈 것이니 지금 말이 그 양쪽 견해가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날 12월 5일 돼봐야 알겠죠. 알지만은 우리가 과거의 선례로 봐서 지금 장래를 짐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산 복면 집회라든가 한상균 위원장의 뭐 끝장내자라는 이런 발언을 종합할 때 이게 폭력 시위로 갈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이렇게 폭력 시위로 갈 확률이 높다면 경찰이 예방 경찰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 계속하면 이게 피해자가 얼마나 양산됩니까? 이 차원에서 저걸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민노총 지금 단초를 계속 제공하면서 우리는 평화 시위하겠다 이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설득력이 없다. 예. 저희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한번 워낙 당시 시위에 대한 전범처럼 노무현 대통령 시민운동 하셨던 노동운동 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폭력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 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 굉장히 세월은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저 얘기가 지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 폭력, 절대 쇠파이프는 안 된다라는 이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네. 지금 우려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 정치적인 목적, 아까 민노총에서 나온 것처럼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그날까지 투쟁하자, 한상균 위원장이 얘기하는 자본 독재를 끝장내자. 자, 이 박근혜 정부를 끝내겠다. 뭐 이거 좋습니다. 다만 민주적인 절차라는 게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이 70년 이 어린 민주주의 해오면서 어렵게 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권 교체 전통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민주적인 절차 없이 그렇게 끝장내는 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끝내겠다는 얘기고요. 이런 목적성에 대해서도 굉장한 우려가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노동개혁,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노동단체 민노총은 반대를 하고 있고 일부 청년단체에서는 노동개혁법안 빨리 통과시켜라 이런 얘기를 국회 앞에서 지금 있습니다. 릴레이 단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식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한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단식 릴레이 농성에 참가한 그 사람은 이렇게를 얘기를 했어요. 자신들이 그분이 같은 경우는 70명 청년 구직자를 인터뷰했는데 일단은 500명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노동개혁법 통과돼야 된다. 그래야 일자리 늘어난다고 대답한 사람이 68.2%가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청년 진짜 그 일자리 구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청년 구직자들은 또 노동개혁법이 통과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노동개혁 일부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의 취지가 일자리를 좀 만들다 이런 것을 우리나라가 노동 그 기본권 수준이 낮을 때는 저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본권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지금 아까 우리 그 박사님 이야기하셨는데 귀족노조 소위 이런 분들이 지금 저기 데모하러 나올 정도면 근무 안 하고 상당히 귀족노조입니다. 저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빨리 해라. 단식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자리를 일도 안 하면서 꽤 차고 있으면서 안 내놓으니까 청년들이 취업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근로 현장이 전혀 그 노동력이 필요 없음에도 어떤 답답한 노동법에 의해 가지고 해고를 못 시킵니다. 전혀 필요 없음에도 그러니까 노동 비용이 훨씬 올라가는 거죠. 새로 사람 못 뽑고 그러니까요. 미국 같이 필요할 때는 채용하고 필요 없으면 이렇게 해고하고 이런 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법 때문에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업들의 비용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경제는 더 위축되고 물론 이제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노동개혁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된 게 뭐 어느 정도 이 일자리 창출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전문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그 김 대표 말씀처럼 민주노총이 우리나라 제일 큰 그 노조 단체라면 노사정에 들어가서 잘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자 할 게 아니고 저렇게 단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청년 실업 문제가 있다면 기득권 노조로 비판받는 민주노총도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서 자기들 안을 내고 뭐 한 달 보름을 밤샘을 하더라도 디베이트를 해서 합리적 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고 그걸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시위를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쇠파이프를 들고 공공기물을 부수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동대항력이 도대체 뭡니까?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자기들의 해법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저 소리에 민주노총도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단식하는 그 여학생 구직자 같은데요. 표정이 참 많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쾌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